2018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셨어요. 등단한 다음에 빨간 치마를 입은 아이, 5개의 예각 이런 작품집을 내시고 또 장편소설 오로라 상회의 집사들, 디어마이 송골매 쓰셨거든요. 저희는 최소한의 나라고 해서 작품 모음집입니다. 하마터면 정답 얘기할 뻔했어요, 지금. 여러 작가분들의 환경,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작품집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저희가 신간을 내셨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진짜 신간이 또 나왔습니다. 이경란 선생님의 작품만 모은 작품집이에요. 사막과 럭비. 표지가 예쁘죠?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우리는 최소한의 나 이야기를 할 건데 이미 그 다음 신간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지금 환절기라서요. 네, 그냥- 말도 막 꼬이는데요, 갑자기. 그냥 조금 잠긴 정도. 네. 네. 선생님 오늘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인사를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딱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하는 게 진짜인데 저는 앞에 뭐가 아직 많아요. 하나로 딱 이렇게 간결하게 소설 쓰는 이경란입니다. 이렇게 해야 저는 좀 멋있는데. 길게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네. 사실요. 여러분 2018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경란 선생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다 보고 계신다면 선생님 나이 맞히기 퀴즈를 하고 싶을 정도인데 화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경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늦게 데뷔해서 늦게 소설가가 돼서 아주 끝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셨던 대표적인 작가가 박완서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40살에 등단을 해서 40살에도 소설가 등단을 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이경란 선생님이 그 기록을 경신하셨습니다. 그쵸, 선생님? 경신했다고 하지만 사실 좀 비슷한 나이 아닐까 싶어요. 시대를 예, 시대가 다르기 고려한다면 더 때문에. 젊은 걸 수도 예. 있어요, 진짜. 예,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진짜 70년대 40살 하면 특히 네. 가정주부인 여성이 네, 이제 네. 박완서 선생님이 엄청난 일을 해내셨던 거죠, 네. 그때. 문을 열어주셔서 맞아요.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뭐 그전에 다른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네. 당선되실 때 그 전에 이제 창작을 하셨던 거잖아요, 습작을. 습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습작을 한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소설가가 돼야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6년 동안 습작을 하셨던 어떤 계기나 뭐가 있었을까요? 배경이나. 제가 습작을 시작한 게, 오늘 이러면 이제 나이를 막 계산하고, 막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정말 여기 나와주신 초대 손님 중에서 영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입니다, 선생님. 제가 45살이었을 때, 음. 나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경력이 경력 단절. 단절된 지가 네. 오래됐고, 제대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도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뭐 그런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글을 써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글을 쓴다면 그래도 소설이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지만 일단 한번 써보자 하고 용기를 냈는데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혼자 해야 돼서 이어가기가 힘든데 선생님은 혼자 하는 일이어서 할 수 있었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이게 혼자-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그런가요? 혼자 조용히 시작했다가 조용히 실패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예. 네.
아, 그리고 경력 단절이 좀 길었다고 하셨는데, 뭐, 아이 낳고 네.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하시면서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직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그 패션 에디터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야근도 너무 많이 했고 철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 눈물을 머금고 직장에 사표를 던졌죠. 예. 그렇구나. 근데 결국 그렇게 패션 잡지의 기자로 일하신 것과 아이를 키운 경험, 이게 다 지금 소설의 자양분이 되겠어요, 선생님? 예,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등단하시고 제가 정말 박완서 선생님하고 비교한 게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한 건 정말 거의 해마다 작품집을 네. 단독으로 내든 다른 분들하고 모음집으로 내든 계속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민폐를 끼치고 있죠. 제가 예, 나무를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건 너무 겸손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셨던 건 지구 그 위, 모든 존재를 향한 마음 해서 7분의 소설가 분들이 단편, 짧은 글을 하나씩 써서 이제 이 최소한의 나라는 작품집을 낸 건데요. 이게 환경과 기후 위기 이 소재인데 쭉 읽어보니까 최소한의 나는 사실 선생님 이경란 선생님 작품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단편 제목 중에서 이경란 선생님 작품 제목을 전체 모음집의 제목으로 삼은 거죠. 그것도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뿌듯하시지 않았나요? 이게 예, 최소한의 뿌듯하기는 나. 한데요.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이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걸로 뽑았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안에 보시면 훌륭한 작품들 많이 있고요. 이 제목이 그 메시지를 포괄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목이어서 아마 이 제목이 선택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우리 왜 지구를 위한 옷장 사용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작품집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기 네. 옷 쓰레기나 많은 쓰레기들이 네. 이렇게 지구를 더럽히는 게 안타까워서 이 주인공이 계속 자기 집에다 갖다 두는 예, 거잖아요. 예. 쓰레기를. 근데 이 표지도 보면 최소한의 나 그 표지예요. 쓰레기 네, 더미에 맞습니다. 아기가 있고 예. 부부가 서로 잠깐 만났다가 다시 멀어지는 직선으로 표현된. 근데 이 작품 보면서 이 프로젝트에 일단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부터 여쭤볼게요. 청탁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명쾌한. 청탁이 왔을 때 굉장히 감사했죠. 이런 테마로 쓰는 소설이라면 네. 역량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어떤 글이든 청탁이 오면 합니다. 예, 작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갖게 된다는 거는 예,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아하. 예, 감사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게 선생님 또 프로의 자세고 또 패션 잡지 에디터로 일을 하셨어가지고 청탁이 오면 쓴다. 이런 아주 프로페셔널한 자세.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또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책을 선생님께 잠깐 소개를 받으려고 하니 지금 1부가 3분 정도 남았는데요. 3분 안에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죠. 7명의 작가들이 어떻게 여기에 무슨 작품을 실었는지. 네. 네. 그 여기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근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7편의 작품이 다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우리 이 오늘의 기후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네. 이 기후 위기를 생각해 보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밝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작품이 다 굉장히 어둡고요. 네.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는 듯한 예, 그런 좀 현실을 과장한 예, 그런 소설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괴로워지고 예,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예, 제목을 다
불러드릴까요? 7편은? 7편. 네. 네. 하서찬님의 상자. 그렇죠. 네. 이준희님의 소리의 길. 네. 이경란님의 최소한의 나. 안리준님의 아웃빌리지. 박지음님의 붉은 물고기 대기. 김도일님의 은혜로운. 권재훈님의 플라스틱 베이비인데 저는 7작품 보면서 선생님 네. 이건 오늘의 기후에서 주제 7개를 고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전 얘기 오늘 어제 4부 5부에 나오신 선생님이 하셨고 네. 플라스틱은 거의 매주 한 번 네. 정도 오늘 4부 5부에서도 또 플라스틱 얘기를 할 테고 예. 그리고 쓰레기 얘기도 자원 재활용이나 순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 최소한의 나라는 작품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얘기는 2부에서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저희 이경란 선생님 디어 마이 송골매라는 작품도 아주 재미있거든요. 송골매의 데뷔곡 처음 본 순간을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뷔곡 아닙니다. 예. 데뷔곡 아닌가요? 네. 이경란 작가님 화이팅입니다. 감기는 빠른 쾌유 바랍니다. 했는데 선생님 아직 감기는 아니신 거죠? 저 감기는 아니고요. 이게 알러지가 있는데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좀 잠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말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목 좀 풀고 오는 건데 그랬어요. 오시면서 송골매 노래를 좀 부르면서 오셨어야 되는데. 계획은 그랬었는데 길 찾느라고요. 네. 길 찾느라. 그래서 송골매 얘기 자꾸 나오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희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 송골매 얘기도 또 해보려고 해요. 디어 마이 송골매. 영광입니다. 네. 이 최소한의 나는 사실 선생님 작품이 전체 책 제목이 됐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작품 소개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집필 과정이나. 네. 이 작품을 쓸 때요.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지구상에서 쓰레기를 만드는 유일한 종이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한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나. 근데 그 쓰레기라는 것이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그 탐욕, 자본주의적 탐욕 그리고 과소비, 과소비라는 게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그 최소한 누려야 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욕심으로 많이 사들이는 거죠. 그런 생활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저 또한 거기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도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쓰는 동안만이라도 좀 그 소설과 삶을 좀 일치시켜 보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쓰는 동안 매일매일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 소설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힘드셨는지 조금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서 쓰셨나요, 이 작품을? 제가 이 소설을 쓸 때는 그 명동에 프린스 호텔이라는 오래된 호텔이 있는데요. 거기서 소설가의 방이라는 집필실을 제공해 주셔서 거기에서 썼습니다. 거기 또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배송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배송될 때 생기는 그 쓰레기 엄청나죠.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그 디어 마이 송골매 책이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책을 또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작가도 사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배송을 받으면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쓰다가 가족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최소한의 나 제목이 저도 참 좋았던 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최소한의 나로 살면은 좀 봐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지구나 우주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제목이. 우리가 만약 최소한의 나로 산다면 기후 변화를 여기서 좀 멈출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 같았어요. 없겠지만
더디게.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좀 최소한으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었어요. 네. 쓴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님 그럼 평소에 이런 네.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또 뭐 직접 실천하고 계시거나 저희에게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아, 그런 이야기 하려면 일단 제가 또 부끄럽고요. 마음이 괴롭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정책적인 면에서 더욱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또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마땅히 없으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실제로 제가 집에서 꼭 써야 되는 가전제품이 아니면 이런 물건이 새로 나왔는데 이걸 한번 써볼까? 뭐 이런 마음은 거의 갖고 있지 않고요.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고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거는 다 20년 이상 썼고요. 고장 안 나고요. 계속 쓰고 고장이 계시는. 나면 고쳐서 쓰고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사실 안 타면 좋지만 또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는 지금 22년째 타고 있어요. 계속 고쳐가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패션 에디터도 하셨으니까 약간 궁금한 게 옷은 어떻게 하시나요? 막 옷은 저는 요즘은 얻어 입는 옷이 더 많고요. 제가 사서 입는 옷보다 살 때도 중고도 저는 사시고. 사서 입는 편이고요. 딱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멋쟁이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희 프로그램에 오는 패널 분들 중에서 게스트 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옷을 안 삽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면 괴로워요. 줄 때도 마땅치 않고요. 빌려 입거나 저는 주로 딸의 옷을 빌려 입고 다니는 편이고요. 오늘도 딸 옷을 입고 나왔고요. 사이즈가 맞는 거군요. 사이즈가 맞고 제 동생이 안 입는 옷을 많이 얻어 입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비를 자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확실한 걸 실천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막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소설가한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외출을 일단 많이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글 쓰고 있거나 뭐 읽고 있거나 이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나. 사막과 럭비의 저자 이경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설은 등장인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최소한의 나에서도 그 부부는 현대에 이런 부부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 꼬마 아이를 등장시킨 게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출세지향적인 사회에서 한 발 빼고 나는 다르게 살겠다. 죽은 아이에 대한 충격 이런 게 중반까지 여잔 줄 알고 읽었다가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세하려고 달려간 사람은 부인이었고 여기서 멈춘 사람이 남편이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남자구나 하고 그 대목이 참 전 재밌었거든요. 아저씨라고 딱 나오는 대목이. 그 대목에서 제가 좀 고심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여성으로 설정을 할까 하다가 이 환경 문제 특히 그 개인의 실천에 대해서 더 민감한 쪽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소설의 인물은 오히려 남성으로 가는 것이 더 재미도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의미가 있겠다 해서 남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결정적인 한 수였던 거,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중반까지 여자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평범하게 따라가다가 아저씨가 나오는 순간 확 바뀌면서 앞에 장면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반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배신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를 구해주려고 애를 쓰는 장면에서 이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장면으로.
그 이런 등장인물에 대한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실까요? 혹시 주변 가족이나 친구 이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면 이제 그걸 기억해 놓거나 메모해 놓거나 했다가 또 거기에 다른 경험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인물이 점점 더 구체성을 띠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느 정도 되게 매력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설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정말 어떤 인물이 될지는 서사가 진행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예. 처음서부터 작가가 다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함께 변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큰 설정만 해놓죠. 예. 근데 세세한 그 어떤 디테일들이 사실은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디테일은 서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인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어떤 말을 할까? 이걸 상상해 보는 거죠. 그게 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빨간 치마를 입은 아이 예전에 네. 내셨던 거 네. 오로라 상의 집사들 이런 데서도 다 저는 인물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네. 평범한 것 같은데 순간 탁 아하 하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게 이경란 선생님 특징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물을 예. 보여줄 때. 칭찬인데요. 그래서 나도 쓸 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체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가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그 최소한의 나가 독서 감상화, 독서 네. 감상문이 아니라 네. 그림 공모전을 했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7편의 단편 소설에 따른 그 독후화. 예. 예, 독후화. 그러네요. 독서하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자. 예. 그 그림 공모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요걸 그림으로 나온 걸 본다면은 어떨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그때 나왔던 그림들 지금 띄워지고 있는데요. 네. 저기서 뭐가 선생님 건지 알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예. 지금 나오는 그림들. 예. 사실은 저 네. 대회에서요. 예. 제 작품이 가장 많이 소외됐다고 해야 되나? 제일 안 그렸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책의 표지가 벌써 있잖아요. 그 표지가 제 소설을 형상화한 거라서 맞아요. 저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네. 저기 플라스틱 베이비도 있고 예. 다 있는데 상자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여러 작품이 조합된 그림들이 또 있고. 있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나하고 딱 찍을 수 있는 거는 의외로 예. 표지 때문에 없네요. 이 표지에서 네. 다 보여줘서. 네. 근데 저는 저 쓰레기 더미에 있는 아기가 네.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예. 나하고도 관련돼 예, 보이고. 맞아요. 예. 그러네요. 관련이 있죠. 저 그림들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예, 수상작들이니까요. 예. 이런 걸 또 하는구나 요즘. 멋지죠. 네, 예. 독서 감상화. 멋진데 또 그림의 내용은 또 너무나 섬뜩해서 네. 소설과 맥이 다 있으면서 저걸 보면 어떤 또 공포감을 느끼게 들고. 되고. 네. 예. 지구에서 고래가 부서지는 예. 듯한 도심 위에서 예. 또 물속 깊이 가라앉은 고래 위에 사람이 있는 듯한 예. 또 쓰레기 더미 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듯한 예.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죠. 이 소설 중에 플라스틱 베이비라는 소설 보면 상상력이 진짜 정말, 굉장히 예. 뛰어납니다. 그 상상력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참 저것도 대단하다 싶은데 네. 여기서 작가님 우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요 얘기는 조금 길게 하고 싶어서요. 예. 다음 구상 작품은 어떤 걸까요? 다음 구상 작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막과 럭비가 그 사이에 나와버렸고요. 맞아요. 근데 사막과 사실은 럭비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막과 럭비에 실린 작품들은 최소한의 나보다 먼저 쓴 작품들입니다. 예, 출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은 장편 소설을 또 쓰고 있어요. 네. 그 장편 소설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조금 더 쓰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써야죠. 예, 도시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게 어떻게 쓰시는지가 궁금해요. 매일매일 쓰시나요? 매일매일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매일 못 쓸 때가 더 많죠. 저도 생계를 이어야 하고, 예, 또 집에 또 일이 생기면 또 못 쓰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예, 소설을 써야지 하는데 가 있고, 그리고 소설 쓸 때 어떨 때 괴롭냐라는 질문도 많이 네, 받는데요. 네. 쓰고 있을 때는 괴롭지 않아요. 아, 예, 안 풀리거나 뭐 이러면 물론 조금 괴롭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앉아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다른 일 때문에 소설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때가 저는 제일 괴롭습니다. 선생님 정말 천생 작가시네요. 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작가분은 그러더라고요. 글 쓰는 게 재밌어서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예. 아니 재미없는 걸 어떻게 평생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한테 말도 있죠. 물어보라고. 글만 안 쓰면 소설가도 참 좋은데 이렇게. 그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예. 뭔가 이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선생님만의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나는 글 쓸 때 요건 꼭 지킨다. 네. 뭐. 저는 그 글쓰기 퀄리티라는 거는 쓰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나오고 나서 독자들이 읽고 나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쓸 때에는 질보다는 양에 음. 집착하는 편이에요. 일단 일정 분량을 쓰자가 제 목표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다 뒤집어 엎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뭐 원고지 10장을 쓰겠다 이러면 정말 그 10장이 너무 지긋지긋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억지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것도 또 재미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끝내지 않고 바로 노트북을 탁 덮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쓸 것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끝낸다고 할까요? 예. 아하. 아니 제가 여쭤본 게 저도 따라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영업 비밀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도 오늘 밤부터 그러면. 네. 아 지금 할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오늘 소설가 이경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제부터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 저희 한 번 더 모시고 디어마이 송골매 그때 또 이 사막과 럭비 얘기도 함께하면서 한 번 더 오시죠 선생님. 아이, 감사하네요. 그땐 좀 목을 좀 풀고 오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목이 이제 풀리려고 하는데 그러게요. 끝납니다. 그러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